1990년 중국 인구의 80% 이상이 극심한 빈곤 상태였습니다. 하루 2달러도 못 벌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0년 뒤 이 숫자가 0%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끌어올린 나라는 없었어요. 세계은행은 이걸 역상 가장 위대한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2번이나 숙청당해서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74 새노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화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버린 장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순덩어리 인물과 중국 경제 기적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8년 중국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으로 10년 동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거든요. 대학은 문을 닫았고 지식인들은 시골로 쫓겨났으며 경제는 바닥이었어요. 중국 농민의 평균 연소득이 40달러였습니다. 한 달에 3달러 남짓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폐허 위에 74세의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기구해요. 덩샤오핑은 1930년대부터 마오쩌둥을 따랐던 혁명 동지였는데 1950년대에는 반우파 운동에 충실한 집행자였고 1960년대에는 경제개혁파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문화대혁명 때 자본주의 노선의 주자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동생은 자살로 내몰렸고 아들은 홍위병한테 고문당한 뒤 3층에서 던져져서 평생 마비가 됐습니다. 덩샤오핑 자신은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해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번이나 복권돼서 결국 중국의 최고 지자가 된 겁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솔직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오직 공산당만이 중국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걸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4대 현대화입니다. 농업과 공업과 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 개혁은 없었어요. 이게 덩샤오핑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제는 개방하되 정치는 철저히 통제한다는 거죠. 1979년 덩샤오핑이 4대 기본 원칙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견지하고 공산당 영도를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한다는 겁니다. 경제개혁은 과감하게 시작됐어요. 1979년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1943년 이후 처음 있는 중국 지도자의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로데오를 관람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건 중국이 세계의 문을 열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덩샤오핑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수억 명의 평범한 중국인을 빈곤에서 끌어올려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으로 자본주의 시장 요소가 엄격한 국가 통제, 공산주의 모델에 도입된 겁니다. 의사결정을 분권화하고 산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가격 통제를 완화했어요. 근데 모든 변화는 조심스럽게 도입됐고 경제의 모든 부분은 여전히 정부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경제특구가 새 시대의 상징이 됐어요. 싱가포르와 홍콩과 한국과 일본의 전후 경제 성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데 첫 번째 경제특구들은 전부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선전이 대표적이었고 타이완 맞은편에 샤먼도 있었어요. 1980년대에 훨씬 더 많은 경제특구가 생겨났습니다. 경제특구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규제도 적고 세금도 낮았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광고됐는데 수입것과 수출이 번성하는 항구였던 거죠. 경제특구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막대한 외국 투자와 새 공장과 일자리를 끌어들였습니다. 농촌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마오쩌둥의 집단농장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농가에 자기 땅이 주어졌고 어떻게 경작할지 더 많은 자유가 생겼어요. 이후 6년 동안 농가의 97%가 집단 농장에서 개인 토지 소유로 전환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60% 이상 증가했어요. 수천 년 동안 중국 농민들을 괴롭혔던 기아와 기근이
드디어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농촌으로 추방됐던 수천 명의 학생과 관리들이 도시로 돌아와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문화대혁명 중 중단됐던 대학 입시가 1977년에 다시 시작됐고 전국 대학에서 학문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도 생겨났어요. 1979년 베이징 시당거리에 사람들이 정치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벽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많은 포스터가 마오쩌둥과 사인방을 비판했는데 덩샤오핑은 처음에 이걸 용인했습니다. 전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으니까요. 근데 1978년 12월에 웨이징성이라는 전기 기술자가 제5의 현대화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자기 실명과 주소를 밝히면서 민주주의가 중국 인민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새로운 개방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웨이징성과 3~4명의 다른 활동가들이 체포돼서 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산당 일당 지배를 끝내는 어떤 개혁도 없을 거라는 게 명확해진 거죠.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1980년에는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됐어요. 1949년 이후 중국 인구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거든요. 공중보건에 거대한 발전이 있었고 마오쩌둥과 정부가 대가족을 장려하고 보상했기 때문이에요. 30년 만에 중국 인구가 5억 5천만에서 거의 10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무거운 벌금과 다른 제재가 따랐어요. 어떤 경우에는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까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개혁이 정치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어요. 덩샤오핑의 오랜 동맹 후야오방이 당 총서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좀 특이했습니다. 정치국에서 드물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더 큰 투명성을 주장했고 공산당 고위 관료 자녀들의 특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986년 대중의 불만이 전국적인 학생 시위로 폭발했어요. 더 큰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덩샤오핑이 후야오방에게 시위를 해산하라고 명령했는데 후야오방이 거부했어요. 결국 후야오방은 사임을 강요당하고 동료들 앞에서 굴욕적인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2년 뒤 정치국 회의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이렇게 인기 있던 인물이 당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여겨지면서 엄청난 대중적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추모객이 베이징에 모였어요. 저우 언라이 사망 후처럼 추모가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1919년의 상징적인 시위로부터 정확히 70년 뒤에 10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5월 13일 수백 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뿐입니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하도록 지지하는 겁니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요. 새 당 총서기 자오찌양이 시위 현장을 방문했어요. 우려와 동정을 표했습니다. 69세로 정치국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했던 그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늙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무원 총리 리펑은 훨씬 보수적인 인물이었어요. 덩샤오핑의 지지를 얻어서 강경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협상도 없고 양보도 없었어요. 대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밤 군대와 탱크가 천안문 광장을 청소하러 파견됐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결과는 학살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시민 218명과 보안 요원 23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회의적입니다.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높다고 믿어요. 여파 속에서 카메라가 놀라운 저항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창안대로에서 한 외로운 익명의 남자가 탱크 행렬을 막아섰어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목격됐습니다. 탱크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됐어요. 국제 언론은 학살을 비난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건 며칠 뒤 이제 84세가 된 덩샤오핑이 시위를 반혁명 반란이라고 비난했어요. 군사적 대응이 완전히 정당했다고요. 시위대를 만나러 갔던 자오찌양 총서기는 해임되고 15년간 가택 연금 상태로 살았습니다. 리펑은 9년 더 총리로 남았어요. 그해 말 덩샤오핑이 공식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보수파와 반동파에게 넘긴 것처럼 보였어요.
덩샤오핑의 개혁 시대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천안문 학살은 중국의 국제적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다시 한번 고립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했고 세계은행이 대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의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됐어요. 근데 1992년 87세의 덩샤오핑이 다시 행동에 나섭니다. 남순 강화라고 불리는 남부 순방을 시작했어요. 성공적인 경제 특구들을 방문하면서 더 과감한 리더십과 경제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계획 경제여야 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이 없어야 한다는 오래된 교리를 거부했어요. 혼자 힘으로 엄청난 개인적 영향력을 통해 덩샤오핑이 개혁을 다시 의제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산당과 인민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작성됐어요. 명시적으로 말해진 적은 없지만요. 성장과 번영과 국가 부흥을 대가로 정당성을 얻는다는 거였습니다. 당이 자기 몫을 지키면 인민도 지킨다는 거죠. 1992년 당 대회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선언됐어요. 이제부터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와 노동과 자본의 가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영기업이 구조조정되거나 민영화되거나 도태되도록 방치됐어요. 대규모 민간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GDP가 1990년 3.9%에서 1992년 14.2%로 치솟았고 10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1990년 인구의 80% 이상이 극심한 빈곤 상태였는데 다음 30년 동안 이 숫자가 수직으로 떨어져서 0%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의 기적 중 하나로 봐요. 기록적인 시간에 거대한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난 거니까요. 근데 이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의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주거와 식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가격 통제와 사회 안전망의 일부가 폐지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실업과 부패와 오염이 늘었고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특히 도시와 농촌 인구 사이에서요. 그 결과 수천만 명의 농촌 빈민들이 번성하는 도시로 이주했는데 후커우라는 엄격한 거주 허가 요건 때문에 이들은 2등 시민이 됐어요. 국가 혜택에서 배제됐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이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그의 유산의 규모는 논쟁적이지만 과소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덩샤오핑 치하에서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이 마침내 해방됐고 생활 수준이 급상승했어요. 찬사하는 사람들에게 덩샤오핑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경제개혁을 이용해 일당 공산주의 통치를 공고히 한 사람이에요. 1950년대 마오쩌둥의 잔인한 바우파 운동을 감독했던 사람이 끝까지 당에 충성했던 겁니다. 1997년 7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평화롭게 이양됐어요. 156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점점 더 역동적인 중국에게 굴욕의 세기를 확실히 마감하는 극도로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2년 뒤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두 영토 모두 일국양제 접근법에 따라 제한적 자치가 약속됐어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중국 제품이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됐어요. 몇 년 안에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중국으로 옮겼어요.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은 꿈만 꿀 수 있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0%, 12%, 그리고 14%요. 세계은행은 이걸 역사상 대국 경제의 가장 빠른 지속적 확장이라고 선언했어요. 유일하게 따라잡은 건 탄소 배출량과 대기 오염뿐이었습니다. 2008년 중국이 첫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세계의 새로운 중국을 선보이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번영하고 자신감 있고 야심찬 중국이요. 개막식은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기념하는 화려한 광경이었어요. 2009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가 됐습니다. 공산당의 지배가 완전히 도전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티베트와 신장에서는 한족 지배에 인식된 불의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폭력과 대규모 구금으로 대응받아요. 한편 전국이 점점 더 정교한 감시와 엄격한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만리방화벽이 중국 시민들을 해로운 외국 사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터넷은 어떤 반대 의견의 조짐이라도 지속적으로 감시돼요.
안정과 안보와 번영에 대한 공산당의 보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많은 곳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유들이에요. 2012년 신중하고 기술 관료적인 후진타오가 10년의 지도력 끝에 새 지도자에게 넘겨줬습니다. 바로 시진핑이에요. 마지막 청나라 황제가 퇴위한 지 정확히 100년 만에 중국은 완전히 변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길은 길고 피비린내 나고 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원의 왕국이 세계 문제의 중심에서 자연스러운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이요.